저 오늘 주제는 이제 원리를 이용한 쉽고 편한 스키인. 저 원래 애초에 이제 저는 쉽고 편하게 타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뭐 여기 선수도 해보셨지만 선수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상 주행을 도로에서 해야 되는데 선수처럼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선수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선수는 일반 도로에서도 잘하니까 일반인이 선수처럼 할 필요는 없다. 뭐 그런 관점이고요. 사실 제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요. 유튜브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까 저 촬영했던 사촌 동생이랑 코로나 시기에 제가 대학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대학 수업이 이제 진행이 안 되게 돼서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이 교수법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은데 후배들도 가서 가르치는데 가르쳐 줄 때는 다 제가 말한 대로 하는데 떠나오면 또 다시 돌아가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파편적으로 가르쳐 주다 보니까 항상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왜 우리 선배님은 이렇게 가르쳐 줄까? 근데 하면 잘 되고 그러니까 이걸 맥락을 다 알려주려면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걸 보라고 해야겠다 해서 유튜브에 그냥 둘이서 뚝딱뚝딱 처음에 이제 만들어 왔는데 그게 이렇게 좀 입소문이 나면서 이렇게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000명을 작년에 돌파했고, 그래서 뭐 나름 이제 알아봐 주시고 이런 자리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처음 만들 때부터 원리를 중심으로 한 쉽고 편한 스킹이 제 주제였습니다. 네. 저는 스키가 어렵다고 아까 잠깐 여쭤봤지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미신적인 요소를 많이 믿는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 아마 다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외환경이 중요하다. 그죠? 그다음에 상체는 항상 계곡 쪽에 고정해야 된다. 그다음에 다운을 해야 되고 앉아야 된다. 그다음에 그래서 빨라지면 다운이 약해서 빨라지는 거고 다운은 더 길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들으실 텐데 저는 스키가 되게 과학적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저도 테니스, 골프, 스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운동들이 과학적인데 그 중에 유독 스키는 진짜 과학적이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그냥 미신을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거. 일단 그거에 제가 이제 근거를 대기 위해서 장비 변화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은 스키라는 것은 이동수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원전 8,000년부터 뭐 스키가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있다가 이 사람 대비 스키가 길었다가 이동수단으로서 막 발전을 하다가 현재 2000년대에 와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키의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논문을 썼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문가라고 하면 스키 전문가도 있고 스키 과학의 전문가도 있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조사를 했어요. 스키가 장비가 그동안 많이 발전했는데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온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정하셨는데 첫 번째가 64년도에 개발된 플라스틱 부츠의 개발이었고요. 그 다음에 94년도에 처음 나타난 카빙 스키의 도입이었어요. 그 두 가지가 우리의 스키를 가장 획기적으로 바꿨다. 사실 그 전에는 가죽으로 된 운동화를 신었거든요. 이렇게 보신 것처럼 가죽 운동화를 신고 발목도 되게 얇았고 그러다가 플라스틱 부츠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 스키 부츠,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부츠의 형태가 됐습니다. 가죽 부츠니까 얼마나 헐겁고 이게 뭔가 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이런 힘 전달에 비효율성이 있었던 거죠. 스키도 그 예전부터의 스키 말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처음 탔던 스키가 이제 노멀 스키, 일자 스키고요. 그다음에 카빙 스키, 아까 최초의 카빙 스키, 그리고 요즘 오늘날에 이제 현대의 카빙 스키가 있습니다. 카빙 스키가 나온 배경은 2000년 초반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보드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스키 인구가 보드로 막 젊은 인구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보드가 재밌냐 봤더니 사이드 컷이라는 게 사이드 커브가 존재해서 턴이 잘 돼. 그러니까 더 재밌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드의 사이드 커브를 스키에 도입하려고 노력했던 회사가 엘란이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도 끝에 카빙 스키라는 게 정착이 되고, 사실은 제가 처음 카빙 스키 탈 때는 남자가 175짜리 카빙 스키를 신었거든요. 회전 스키로. 막 그러다가 사람들이 날아가고 난리가 나니까 점점 줄여서 또 막 한 해 진짜 스키가 바뀌어가지고 155짜리 남자가 탔어요. 월드컵 선수들도 155를 타다가 회전성이 너무 좋아서 막 무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165에 지금 이제 남자 165, 여자 155가 이제 스탠다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스키의 관점에서 좀 얘기를 많이 할 텐데, 노멀 스키는 딱 보시기에도 사이드 컷이 없어 보이잖아요. 거의 젓가락 스키라고 불렸는데 사이드 컷이 있긴 있어요. 되게 작았고, 그래서 직진성, 회전을 잘 안 하고 직진으로 가는 성향이 강했어요. 그 다음에 턴이 잘 안 되니까 이 턴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나의 신체 동작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갔다가 느리게 갔다가 빨리 갔다가 느리게 갔다 이런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는 형태의 턴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 부담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스키 타셨던 분들이 요즘에 스키를 안 타시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의 그 경험이 너무 신체에 부담이 간다고 생각하고 무릎에 부담이 간다고 생각하고 요즘에 안 타시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카빙 스키는 쉐이프 스키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회전성이 되게 높고요. 사이드 컷이라는 게 생겨서 작은 동작만 해도, 사실 제가 맨날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시선만 돌려도 스키가 돌아가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턴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키가 이제 제일 특징은 뭐냐면 휘어질 수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휘어져 있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시간.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고 느려지고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데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신체에 부담이 적고 사실 쉬워진 거예요. 근데 이제 쉬운 스키를 우리가 좀 어렵게 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이 변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무릎을 이렇게 부츠가 짧고 보호하는 기능이 적고, 그다음에 힘이 전달이 잘 안 되니까 과격한 동작을 많이 했고, 보시면 무릎에 꺾인 정도를 보시면 이거 보이시죠? 완전 이렇게 안쪽으로 꺾일 정도로 했고, 그다음에 몸을 비틀어서 많이 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작용 반작용의 원리가 있어서 이 스키를 이렇게 돌리고 싶으면 내가 몸을 반대로 틀리면 아래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상체를 반대로 비트는 동작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키 진행 방향과 상체의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는 이제 모양이 많이 됐죠. 그래서 이게 큰 턴을 타더라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적게 돌리지만, 여기 보시면 상체의 방향이 계속 바깥쪽을 보려고 노력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게 비틀어진 동작이 보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쓴 연습 동작, 지상에서 이런 연습을 하세요, 이런 동작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작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스키가 현대 스키로 오는 과정에 이제 시기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게 유명한 선수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비틀어진 동작이 이렇게 해서 점점 비틀어지는 동작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보다 힘 전달도 효율적으로 바뀌었고, 플라스틱 부츠가 되면서 효율적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신체 동작, 회전성이 좋아지니까 신체 동작을 많이 비틀어서 도는 게 아니라 스키 자체의 힘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정렬이 됐고, 그걸 위에서 보면 여기 보시면 스키 진행 방향과 상체의 방향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이게 경향성이 확실히 보이죠. 과거에는 비틀어져 있던 게 스키랑 같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제일 특징은, 과거의 카빙턴이라는 건 최상급자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긴 스키에 직진하는 스키를 큰 힘으로 눌러야지만 힘이 나와서 날로만 턴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선수들만 카빙턴을 했어요. 아마추어가 카빙턴을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거였는데, 스키가 좋아지면서 아마추어도 이제 카빙턴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싱 스키와 인터스키라고 불리는 스키의 형태가 거의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냥 쉽게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게이트라는 어떤 규제된 어떤 정해진 곳을 꼭 통과해야 되는 스키와 그렇지 않은 스키, 내가 자유롭게 탈 수 있는 스키지 타는 방법이나 메커니즘은 똑같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기술이 변했고 장비가 변했고 그걸로 인해서 기술이 변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가르치는 방법은 어떻게 됐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비와 기술이 바뀌었는데 가르치는 방법은 제가 어릴 때 배웠던 방법과 지금 방법이, 그러니까 지금 방법이라고 하면 지금은 많이 바뀐 편이죠. 과거의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2004년 제가 노멀 스키, 이렇게 카빙 스키가 도입된 게 2000년 초반인데, 그때 이제 논문들이 나왔는데 카빙 스키가 바뀌었는데 그걸 가르치는 방법이 바뀌지 않고 있다라고 논문이 실제로 존재해요. 그때도. 그 마치 저는 어떻게 비교하냐면, 요즘에 차 다 타시죠? 수동 타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잖아요. 근데 운전 교습소에 가면 수동을 가르쳐줘. 수동 운전 해보신 분 계세요? 면허 딸 때. 네, 엄청 힘드셨죠? 네. 네. 그러니까 막 클러치와 이 시프트 조작하는, 기어 시프트 조작하는 게 어려운데, 운전 교습소를 가면 나는
수동을 주문해서 타지 않으면 살 수도 없는데 수동 운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습소에서 질려서 그러니까 운전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근데 이걸 또 더 과격하게 말하면 그렇게 배우신 분들이 스킬 타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면 되냐면 없는 페달을 밟으면서 클러치를 하면서 자동 운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스키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건 아닐까.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계속 저는 이제 제 논문을 이걸로 쓰는 이유는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옛날부터 했지만 글로 남겨놓지 않으면 증거가 안 돼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데다가 제가 자꾸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남겨놓으려고. 근데 아무튼 스키 교수법을 통해서 양질의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이 어떤 우리나라 스키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운동을 가르칠 때 내가 배웠던 방법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예전에 내가 배웠던 방법을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차이 나는 부분이 이런 기존의 교수법을 답습해요. 그래서 턴을 두 가지 단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업과 다운. 그래서 아마 아직도 많은 교수법을 그러니까 강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폴라인까지 기다리고 폴라인부터 다운을 하고 폴라인 다운이 끝나면 다시 업을 해서 폴라인으로 가고 그래서 2단계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업 다운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다운이란 말을 되게 싫어하는데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 업다운이란 말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스키 업다운으로 하시면 구글에서 영어로 검색해보시면 우리나라 장갑 브랜드가 나와요. 네, 그만큼 오피셜하게 사용되는 말이야. 업다운이란 말. 업이란 말도 쓰고 다운이란 말도 쓰지만 업, 다운을 합쳐서 하나의 어떤 동작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저는 이게 왜 생겼는지 그거에 대해서 논문을 써볼 예정에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해서 폴라인을 기다려서 가속을 했다가 거기서부터 저항을 줘서 속도를 줄이고 다시 속도를 빠르게 했다가 속도를 줄이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가속과 감속을 하는 방식으로 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외환경 자세를 되게 중요시해요. 외환경이란 말은 영어의 카운터 로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턴이 진행하는 동안 스키가 진행하는 반대 방향으로 몸을 틀어주는 동작을 말하는데 또 과정이 있는 동작이죠. 근데 그거를 일본은 이제 그걸 자기네 말로 바꾸는 걸 좋아하니까 외향경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근데 외향경 했더니 마치 사진으로 찍은 동작이 돼버린 거예요. 아까 카운터 로테이션은 스키가 진행하면서 약간 이렇게 틀어지는 동작인데 외향경 이래 보니까 외향경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외환경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배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외환경이 중요하구나. 그럼 외환경을 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외환경 자세가 우리나라의 특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흔히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상체를 고정해놓고 타라. 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상하 운동과 외환경 이 두 가지 동작이 자, 그다음에 우리가 뭐 운동을 다른 종목도 배워보시겠지만 사실 이런 문제가 다른 종목에도 나타나는데 운동을 배울 때 대부분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시범을 보여주시죠. 골프도 보여주시고 그거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아니면 어깨 너머로 배워서 흉내내면서 하거든요. 저는 그걸 형태 중심 교수법이라고 하는데 동작을 보고 흉내를 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습니다. 테니스에 레그라는 동작이 있어요. 이제 뭐 라켓 운동을 해보시면 알지만 손목이 공을 맞을 때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로 맞는 게 아니라 뒤로 쳐져 있는 상태로 맞게 됩니다. 그래야 면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이 페더러라는 유명한 선수의 뭐 레그 동작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 이걸 슬로우 비디오로 본 다음에 자 보셨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이 레그 동작을 만들어서 가르치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못하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예로 골프에 레깅이라는 동작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손목이 이렇게 늦게 나와서 레이트 히팅 이게 꺾였다가 펴지면서 가속을 내서 맞는데 이 동작이 있습니다. 자, 이 동작을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고 또 우리가 아마추어로서 이제 잘하는 선수의 폼을 보고 슬로우 비디오 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하면 흉내를 내기 시작하면 실제 동작과 완전 다른 동작을 해요. 이 동작을 이해하면 어떤 거냐면 무거운 라켓이나 클럽을 들고 손목을 힘을 빼놓고 진자 운동을 하면 무거운 채가 관성이 더 있으니까 늦게 오고 내 손목은 힘이 빠진 상태로 먼저 내려가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과정을 잘 이해하고 과학적인 이해를 한 다음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형태로 보여주면서 자 이렇게 돼야 돼요. 슬로우 비디오 보여주면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치게 되죠. 절대 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어떤 그걸 전달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아까 말해요. 회전을 하거나 속도가 붙는 동작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키는 그 중에도 회전과 스피드로 끝판인 운동이거든요. 물론 뭐 라켓 스피드는 더 빠르지만 어쨌거나 스키를 우리가 항상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경사에서 보고 있고 타는 모습을 빠른 스피드에서 잘 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아 저렇게 타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아 턴의 안쪽으로 기울여서 타는 거구나 안쪽 팔이 땅에 닿을 것처럼 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곡이 그래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보이는 동작과 실제 동작이 다른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가르쳐준 사람이 그걸 잘 설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보고 흉내내면서 이상한 동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제 후배 중에 한 명인데 이 동작을 본 거예요. 아, 야, 저 잘 탄 사람들은 저렇게 타는구나 하고 흉내내면 이런 동작이 됩니다. 이 사람 머릿속에 그래요. 아, 안쪽으로 기울여야 되고 팔이 땅에 닿을 것처럼 해야 하고 팔을 넓어야 되고 이렇게 타는 거죠. 그 결과를 보면 이 스키가 이렇게 V자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안쪽 스키가 더 눌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더 빨리 돌아가니까. 네. 자, 이거를 좀 나눠보면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힘을 받고 있는 면인데 이 힘을 받고 있는 축과 상체의 각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서 있는 상태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바깥쪽으로. 네. 근데 우리가 그냥 이 사람이 그런 것들 그냥 보이는 대로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안쪽으로 이렇게 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보이죠. 이 사람을 안쪽으로 타려고 하니까 그냥 통짜가 돼 있고 여기는 바깥으로 휘어 있는 그런 동작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 아크스키 채널 혹은 제가 이제 논문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제 스포츠 지도 방법 중에 원리 중심 교수법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사이먼 시넥이라는 유명한 긍정 심리학자가 말한 건데 뭐 예를 들어 애플 예를 많이 드는데 왜 그러니까 그 기업이 왜 존재하는지 뭐 예를 들어 테슬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테슬라가 차 파는 회사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왜 전기차 만들지 아세요?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를 만든 이유. 일론 머스크는 목표가 뭐냐면 인류의 화성 진출이에요. 지구는 포화됐다. 인류가 이제 진출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기술력으로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화성을 가기 위해. 그러면 화성 연료가 우주에서 사용 못하니까 전기차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전기차를 그래서 시드머니를 만들고 그걸로 태양광을 만들고 그걸로 스페이스X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을 정해놓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실제 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건데 스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키를 잘 하고 싶으시면 왜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스키가 회전을 하는 운동이고 그렇죠? 우리가 스키를 타는 이유나 뭐 회전을 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휘어야 돼요? 그리고 어디서 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이제 실제로 스키를 이제 왜 회전하는가? 스키는 휘어지기 때문에 회전을 합니다. 스키는 휘어서 회전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키 탈 때 진짜로 저렇게 스키가 휘어지고 나중에 여기서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스키를 타시면 스키가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 휘어짐으로 스키는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스키를 휠 것인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렇게 위에서 보면 스키는 위에가 볼록하고 위아래가 볼록하고 가운데가 오목해서 이렇게 사이드 커브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사이드 커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얘가 세워질수록 이 공간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워질수록 이 공간이 커지면서 더 많이 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키를 타려면 스키를 휘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스키를 휘게 하는 방법의 가장 좋은 것은 스키를 세운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압력을 주면 스키가 휘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수직으로도 휘어집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허공에 있으면. 자, 근데 우리가 눈 위에서 스키를 수직으로 눌러서 휘게 할 수 있을까요? 눈을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하신 방법은 업, 다운. 위에서 자꾸 이렇게 눌러서 스키를
휘게 하시려고 하니까 스키가 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세워지면 이 정도까지 휘어진다. 자, 그럼 우리가 뭔가 힘을 전달하고자 하면 자세가 필요한데 무거운 짐을 밀 때 팔을 굽히고 미는 게 나을까요? 펴고 미는 게 나을까요? 네, 펴고 미는 게 훨씬 낫죠. 왜냐하면 우리 관절에는 경첩 효과가 있어요. 관절들이 딱딱 맞물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펴진 상태에서 힘이 전달이 잘 되는데 이게 구부러지면 뭐가 필요하냐면 내 근력이 필요해요. 구부러지려고 하는 걸 버티는 힘을 써야 돼요. 혹은 내가 미는 과정에서 이게 구부러지는 만큼 내 힘이 내 팔 근육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리를 그러니까 펴면서 힘을 쓰는 게 유리한데 그런 원리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앉는 동작을 하는 게 유리할까요? 펴는 동작을 하는 게 유리해요. 네, 펴는 동작을 하셔야 돼요. 다리가 펴지는 느낌으로 스키를 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디서 스키가 제일 많이 휠까요?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턴을 만들었는데 번호를 붙여보면 1, 2, 3, 4, 5가 있어요. 예. 어디가 제일 많이 휘어 있습니까? 3번. 예.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여쭤보면 다 3번이 제일 휘었잖아요. 3번에서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다운을 시작하고, 그렇죠? 보통은 저까지 폴라인까지 업하라고 그래서 업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서부터 뭐 하고 계세요? 휘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자, 근데 5번에 보세요. 5번은 어떻게 돼요?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스키가 휘어야 돼요? 안 휘어야 돼요? 안 휘어야 되는데, 근데 기존의 업, 다운이면 저기서 제일 많이 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걸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거. 우리의 스키는 3번에서 제일 많이 휘고 5번에서 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신 사진의 장면은 3번에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스키를 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면, 자, 스키가 관성에 의해서 아까 말 안쪽으로 내 중심이 이동하는 것을 기울어지는 걸 인클리네이션, 내경이라고 하는데 내경보다는 바깥쪽, 턴의 바깥쪽으로 기울이는 앵귤레이션이라는 외경 동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서서 내가 한 발로 체중을 실으려면 내 어깨가 이렇게 돼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바깥발로 줄 수 있는 외경이라는 앵귤레이션 동작이 필요하고 한 턴을 만들 때 우리 생각을 어떻게 두 개로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3분법. 그래서 준비 구간, 조절 구간, 마무리 구간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턴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2번부터 4번까지 스키가 휘어지게 만드는 동작을 하셔야 되고 5번에서는 다시 다음 턴을 위한 준비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마무리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스키가 휘어지는 구간은 이 빨간 구간, 나머지 구간에서는 펴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와 마무리가 만난 이 구간이 흔히 말하는 전환 구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크게 스키가 한 턴을 나누면 세 구간이지만 크게 스키로 보면 턴을 하는 조절 구간과 전환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시고 명칭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스키가 휘어져 있는 데만 빼보면 이렇게 타시는 거예요. 스키 선수들이 게이트 연습이 한 자국이거든요. 보시면 스키 자국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폴라인까지 자국이 없다가 폴라인부터 뭔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스노플라우라는 A를 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 자전거에 비유를 하면 저희가 자전거를 탄다고 하지 두 발 자전거를 탄다고 잘 안 하죠. 근데 세 발 자전거는 세 발 자전거를 탄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세 발 자전거를 타는 이유는 뭐죠? 두 발 자전거의 감을 익히기 위해서 페달과 핸들이라는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세 발 자전거를 타고 그러다가 두 발 자전거로 넘어가죠. 세 발 자전거 타는 방법과 두 발 자전거 타는 방법은 달라요. 세 발 자전거는 중심 이동이라는 걸 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스노플라우 A를 하는 이유는 처음에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하고 스키에 익숙해지게 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스노플라우라는 A를 하는 거고요. 사실 우리는 패러렐, 평행하게 스키를 타야 되고 그래서 이 스노플라우 상태에서 한쪽으로 스키를 모아놓은 상태가 우리가 말하는 연맹에서도 말하는 적절한 외향이에요. 우리가 이걸 적절한 외향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연맹에서 이 외항이 필요합니다라고 쓰면 사람들은 외항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오버해서 외항을 하게 돼요. 자, 우리가 스키의 한 턴을 보면 바깥 스키와 안쪽 스키가 두 가지 원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원에서 바깥 원은 더 긴 원이 됩니다. 더 긴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상에서도 출발할 때 육상 선수들 바깥쪽에 있는 선수들 더 앞에다 보내놓고 출발하는 이유는 그래야 길이가 똑같으니까. 결국은 바깥 스키는 더 많은 구간을 돌게 돼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두 스키가 나란히 원을 만들면서 도는데 똑같은 속도로 돌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이렇게 바뀌겠죠. 지금 이 말 이해가 가시나요? 안쪽 스키는 계속 나가게 돼요. 우리가 외항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외항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외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더 이렇게 타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외항을 안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타셔야 그런 생각으로 타셔도 어차피 외항이 나와. 그 다음에 경사에 의해서도 외항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외항을 해야 되라고 생각하는 순간 과도한 외항이 될 수 있다. 이런 외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직도 저도 유튜브나 혹은 이제 뭐 인스타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되게 외항을 강조하는 컨텐츠들이 많은데 그 컨텐츠들로 인해서 좀 과도한 외항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발상을 좀 전환해서 장풍 동작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바깥팔을 내 스키 진행 방향에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외항이 나오게 만들고 내 스키와 나를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주는 연습을 하는 방식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나름 유튜브에서 유명해지는데 되게 기여를 많이 한 동작입니다. 장풍 동작이었고, 이 동작을 아까 처음 우리가 보셨던 경기 스키의 동작과 비교해 보시면 일맥상통한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팔을 이렇게 내미는 거를 선수들이 게이트를 치기 위해서 내민다고 생각하시는데 게이트가 없어도 그 동작을 똑같이 합니다. 실제로 힘을 쓰기 위한 동작이고, 물론 실제로 선수들은 게이트를 발에 있는 가드로 치거든요. 회전 게이트를. 그리고 안쪽으로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 게이트 가드도 있고 한데, 그럼 게이트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러면 팔을 안 쓰고 타냐? 팔을 똑같이 쓰고 탑니다. 왜냐하면 그 동작이 나와야 더 자연스럽게 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론이 나왔죠. 우리는 뻗어야 되고 외경이라는 바깥으로 꺾는 동작이 필요하고, 그렇죠? 네. 그 동작이 결국 이렇게 나온 동작이고, 이 동작은 세계 탑 클래스 스키어들에게는 똑같이 다 나와요. 뭐 약간의 스타일이 있지만, 뭐 동서양 혹은 뭐 경기인이 아니든 아마추어든 다 지금 보시는 이 동작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어요. 우리가 타야 되는 방법은 정해졌고, 우리는 세 구간 나눠서 타야 되고, 이런 동작들을 해야 된다. 어떻게 실력을 향상시킬 거냐? 제일 오해하시는 부분이 내가 아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할 수 있으면 레슨을 받으면 누구나 다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왜냐면 제가 이제 뭐 다른 편에도 말했지만 싱크로율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한다고 생각했을 때 실제 내가 머리에서 하고 있는 동작하고 내가 실제로 하는 동작에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영상 잘 보고 해보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나는 내가 영상에 있는 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내가 하고 있는 동작은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체조 시간에 제가 체조 수업도 하는데 체조 시간에 해보면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동작은 되게 잘 하거든요. 근데 등 뒤로 팔을 똑바로 세워보라고 하면 똑바로 못 세우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실험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팔을 등 뒤로 똑바로 세워보세요 하면 똑바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팔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이게 똑바로 돼 있는 동작.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면 조절이 안 되는데, 스키는 내가 1인칭으로 내가 타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꾸 찍어보시는 게 필요하고, 제가 여기 이렇게 이 실내 스키를 추천하는 이유도 앞에 모니터링하는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동작을 실제로 바로 볼 수가 있고, 또 코치님과 피드백이 편해요. 나중에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 그 오해를 버려요. 내가 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는 것을 반복해서 내 것을 만드는 동작, 숙련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레슨을 계속 받는 것이 좋으냐. 레슨도 필요하지만 레슨을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스와킹님하고 콜라보한 컨텐츠를 보시면 마지막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스키 배우시는 분들이 레슨만 계속 받으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게 되는 시간이 없어서
그게 내게 안 돼요. 다시 리셋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저는 스키가 가장 비슷한 운동이 걷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지금 걷기 못 하시는 분은 없을 거고, 예. 뭐 저희 아들이에요. 이제 어릴 때 처음 걸음마 할 때인데 이렇게 걷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걷다가 이제 달리기도 되고 이제 발전을 해 가는데, 우리 걷기 지금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못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걷기를 분석하면 막 그래프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없어요. 이게 지금 오른발 한 발에 한 패턴. 그러니까 걷기를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걷기에 대한 연구가 엄청 많고 걷기 동작을 분석하는 게 되게 많은데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16가지 근육이 사용이 돼요. 우리가 걷는 동작에. 굉장히 복잡한 운동인데 지금 걷기 하시면서 우리 핸드폰도 하고 눈 감고도 걸을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스키가 이런 운동이에요. 사실은. 운동 학습이라는 이제 우리가 운동을 배워가는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이론인데,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동작을 배울 때 되게 신경을 많이 쓰면서 하지만 그걸 반복해서 할수록 자동화가 돼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걷기 할 때 핸드폰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시야가 넓잖아요. 잘하는 선수일수록 시야가 넓다고 하는데 그 선수들은 드리블 하는데 신경을 안 써요. 워낙 연습을 많이 해서 드리블은 신경을 안 써도 그냥 돼. 그러면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을 보고 시야를 넓게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시야가 좁은 선수들은 뭐예요? 내가 드리블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운동 기술이 전이가 돼요. 전이 현상은 뭐냐면 비슷한 종류의 운동끼리는 빨리 배울 수 있어요. 테니스 치신 분이 골프를 빨리 배울 수 있고요. 비슷한 종류의 운동을 빨리 전이가 돼요. 자전거 타신 분이 스키도 더 빨리 타실 수 있고, 네, 잘 배우실 수 있고. 그래서 뭐 테니스 치신 사람은 치셨던 분들은 골프도 잘 치실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처리하는 방법이랑 운동 요소가 비슷해서.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우리 걷기는, 자, 걷기의 동작 분석이거든요. 이게 중심 이동과 뭐 시선의 변화 이런 건데, 걸을 때 오른발 왼발이에요. 그죠? 그때 이 빨간 선이 뭐냐면 우리 중심의 변화입니다. 내가 오른발 걸을 때 왼발을 걸을 때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거를 살짝 넓히고 스키에 대입해 보시면 똑같아요. 아까 걷기 단계거든요. 걷기 단계 이렇게 나누는데, 걷기를 보시면 전환, 아까 제가 말한 두 발이 같이 있는 걷기 할 때 특징이 두 발이 같이 닿는 구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시작 구간, 이게 처음 뒤꿈치가 닿는 곳, 그다음에 중간, 마지막 닿는 곳,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리고 다시 두 발이 닿는 구간인 거죠. 우리가 아까 스키에서 말씀드렸던 전환 구간과 시작, 조절, 마무리죠. 똑같이 구성이 된다. 이거는 지금 잠깐 해볼 수 있는데, 일어나셔서, 제가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제자리 걷기를 이렇게 살짝 해보세요. 제자리 걷기 하시다가 딱 멈춰보세요. 한 발에서 멈춰보세요. 그러면 딱 멈췄을 때 그렇게 안 걸리실걸요? 네. 아마 같은 내가 디디고 있는 발 손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상태에서 팔을 살짝 안쪽 팔을 들어보세요. 스키죠. 스키의 비행기 동작과 장풍 동작이잖아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편하게 걸어보시면, 이렇게 제자리 걷기 하다가 내가 다리 디뎠을 때, 내 무릎이 올라왔을 때 멈춰보세요. 그러면 같은 팔, 같은 손이고, 그 상태에서 팔을 들어 올리면 비행기 동작과 장풍 동작이에요. 네. 아니, 편하게 그걸 어색하게 그냥, 그거죠. 안쪽 팔 들어보세요. 안쪽 팔을 들어 올려보세요. 네. 비행기 동작에 장풍 동작. 네. 자, 앉아보시면. 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장풍 동작을 하면 내가 힘을 쓰는 쪽으로 손을 내미니까 마치 이렇게 걷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스모도 아니고 이렇게 가르치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동작이 걷기 동작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걷기 하실 때 이미 체중 이동과 한 발로 중심 잡기를 다 하고 계세요. 근데 스키는 이거를 경사위에서 하고 있고 미끄러지고 있어서 내가 그거를 인지하는 데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스키를 더 휘어서 세우기 위한 동작으로 기울임이 필요하고, 그래서 팔이 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은 걷기 동작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스키를 걷기처럼 하시면
우리가 걷기는 이미 잘 해왔잖아요. 평생 해왔고 잘할 수 있잖아요. 그 동작과 똑같이 스키를 타면 되는데, 그러면 뭔가 리셋될 일도 없고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자꾸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일예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절로 갈 거예요. 저 방향으로 갈 거예요. 걸어갈 거예요. 그때 일로 보시나요? 저기 보고 가시잖아요. 근데 스키는 어떻게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어렵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스키를 걷기처럼 생각하고 타시면,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보이는 대로 타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를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해야 할 걸 하면 남들이 보는 나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아까도 그룹 레슨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나 혼자 배우면 수학행님이 제 영상 콘텐츠 콜라보하는 거 찍을 때 계속 그랬어요.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자기 느낌에는 되게 자기가 바보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사가 그렇게 나와요. 지금 나중에 영상 촬영해 보시면 되게 다를 거예요 했는데, 실제로 바로 끝나고 영상 편집하시면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생각한 거랑 자기 모습이 너무 달랐다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금 내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실 때의 느낌과 지금 오늘 이런 관점에서 해보시면 되게 다르거든요, 느낌이. 내가 원하는 스키의 모습이 나는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걸 내가 실제로 한 다음에 찍어놓고 보면 실제 내가 원하는 모습이에요. 이 정동현 선수의 자세, 이제 회전하는 자세인데,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팔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도 본능적으로 경험적으로 다 알아요. 내가 이 팔이 나와야 이 턴이 잘 되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본인도 알기 때문에 게이트가 없어도 저렇게 팔이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걷던 친구가 이렇게 달리게 됐거든요. 걷던 친구가 달릴 때까지 여러분도 다 이 과정을 거치셨잖아요. 레슨을 받으셨어요? 연구하셨어요? 안 했잖아요. 네. 그런데 숙련되고 반복하면서 스스로 학습하셔서 잘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 친구가 이제 더 정교하고 더 잘 뛰고 싶으면 트레이닝을 받아야겠죠. 더 빠르게 뛸 수 있는 방법을 트레이닝 받아야겠지만, 저렇게 자연스럽게 달리는 데까지는 좋은 방법을 가지고 좋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스키가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걷기처럼 스키를 배우기 시작하시면 자기 발전이 가능해요. 내가 탈수록 점점 잘 타게 돼요. 근데 지금까지 하시는 동작들은 아까 과학적으로 봤을 때 되게 하면 안 되는 동작들을 자꾸 하시려고 노력하시면 타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꾸 걸음을 우리는 이렇게 걸었는데 이렇게 걸으려고 노력하고 계셔요. 그리고 배우시면 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저는 클래식과 베이직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클래식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 장비와 그런 우리 역사와 전통이 있고. 네. 하지만 베이직은 그 클래식을 그대로 하는 게 베이직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사실 이게 저 스키 경영자협회 티칭 그 바이블 그 동영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도자 연맹 과거 영상이에요. 앉으려고 노력하는 걸 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되게 유튜브에 아직도 많고, 내가 스키를 이렇게 누를 수 있다고 믿고 계속 자꾸 앉으려고 하는데 스키를 누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런 관점에서, 왜 관점에서 시작하면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과학적 측면에서는 해야 되는 것과 안 해야 되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저는 베이직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스키 턴을 하는데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 할 것만, 최소한의 할 것만 하는 게 베이직이라고 생각해요. 그 베이직만 가지고도 기본적인 달리기가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맨날 강연, 쉽게 배우시고 쉽게 접근하면 누구나 쉽게 금방 탈 수 있는데 약간 자꾸 어렵게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제일 관심 있는 게 아까 뭐 잠깐 얘기했지만 스키의 대중화거든요. 저는 제가 잘하는 걸 더 많은 사람이 잘할 때, 하고 싶어 할 때 저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야 저의 가치가 그냥 가만히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스키 인구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과거 여기 뭐 7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계속 가파르게 성장을 해왔어요. 660만을 찍고 정체기가 왔어요. 그때
제가 논문을 하나 썼어요. 그 당시에. 스키 인구는 포화 상태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위기에 처해 있다. 제가 말하는 구조적인 문제는 단체 강습이었어요. 학생 단체 강습으로 너무 저질 프로그램들을 하다 보니까 강사의 자질도 안 되고 학생들의 경험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제일 많이 탔지만 그때 당시 스키 탄 애들은 스키가 재미없게 배웠어요. 그래서 인구들은 타본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적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그때 2012년도에 11년도에 투고 12년도에 논문 나왔는데 거짓말처럼 가파른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680만 찍었을 때가 외국 겨울 연가 이런 거 뜨면서 외국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좀 떴다가 가파르게 곤박쳤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라는 게 있어서 또 더 바닥을 쳤죠. 그때 제가 이제 또 한국체육학회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발표를 하게 돼가지고 코로나 팬데믹은 침체된 한국 스키 산업의 반등의 기회다. 새로운 교수법을 적용해서 기회를 살려야 된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예상을 해외를 못 나가고 야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키를 많이 탈 거고 과거에 타시던 분들이 다시 스키를 탈 거고 또 세대로 봤을 때 3세대가 70년대 초반에 스키를 탔던 세대의 손자, 손녀들이 스키를 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스키 인구가 반등할 거다고 그때 예상을 했는데 그때 2021년도 했죠. 거짓말처럼 진짜 반등을 해서 지금 다시 상승 곡선을 타기는 했습니다. 되게 단순해요. 스키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새로운 인구의 유입이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인구 유입이 지속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참가자들이. 그래서 저는 좀 한 번 타보면 쉽게 탈 수 있는 스키 기술을 빨리 보급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쉽고 편한 원리 중심의 교수법을 하려고 하는 거고, 사실은 원리를 다 몰라도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걷기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스키를 다 잘 탈 가능성이 있거든요. 원리는 그냥 그런 것만, 잘못된 동작이 뭔지만 알면 안 하기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원리 중심 교수법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한 번 스키잉으로 100세까지 할 수 있는. 사실 이제 나중에 또 제가 기회 되면 같이 스키잉을 하는 기회도 있고 할 텐데, 저는 스키잉 할 때 진짜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진짜 안 써요. 제가 나중에 보시면 저 다리도 진짜 얇아요. 근육으로 타지 않기 때문에 되게 얇은데, 기본적인 우리가 레크레이셔널 즐기는 스키를 하기 위해서는 막 근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00세 스키 타신 이근호 회장님도 계시지만, 그 다음에 여러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스키를 저는 추구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론적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